남편의 회사 퇴직금 정산으로 대출금을 갚을까? 퇴직금은 최후까지 놔두고 싶기도 하고 이거 답답합니다. 라는 사연. 네. 외벌이로 돌아선 지 만 2년 만에 부채가 생겼습니다. 네. 내년부터는 아예 학원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부채를 줄여야 하니 고민입니다. 그리고 집 때문에 받은 대출이 변동금리라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지만은 일정 금액씩을 갚아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? 라는 또 고민을 주셨네요. 네, 다양하죠. 빚으로 네. 인한 노후 걱정부터 외벌이로 소득이 줄면서 생긴 가계부채, 그리고 집 대출금의 상환 방식까지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올라왔는데 수많은 가정의 근심 걱정도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꼬물량님 같은 경우에는요. 집 때문에 받은 대출이 변동금리라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지만 일정 금액씩 매달 갚아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이게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뭔지부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.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건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거나 뭐 자동차를 살 때 할부로 해서 사거나 이럴 때 전부 대출을 받으면 네. 대출해준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이 대출에서 그 혹시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금이자를 몇 % 주기로 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중도에 갚아버리면 예금이자를 줄 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을 네네. 따져서 3년까지는 그 일정 부분의 페널티를 주게 돼 있어요. 그게 중도 상환 수수료인데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가 대출금 갚는 거보다 유리하냐. 네. 그 비용을 따져봤을 때 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거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 무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더 높다. 그러면 중도 상환 안 하는 게 맞죠.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제가 보기엔 매달 갚는 것은 적금을 넣어서 준비했다가 일시금으로 1년 내지 2년 뒤에 그 돈으로 중도 상환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싶습니다. 중도 상환 수수료는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요. 그렇습니다. 우리 똑똑이만 카페 초밥소녀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현금이 생기니까 이걸로 좀 갚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 올려주셨는데 그럼 노후가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. 어떤 게 현명한 걸까요? 지금 이제 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는 게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에게는 빚을 갚는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. 네. 근데 사실 퇴직금은 네. 중간에 빚을 갚으라고 적립한 게 아니고 노후 자금으로 그걸 적립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2012년 7월부터 이제 과거처럼 막 신청만 하면 중간 정산을 해주던 것을 금지시켰어요.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전세 자금이나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또 아니면 본인이나 뭐 배우자 혹은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입원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등등의 몇 가지 사유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만요. 그 사유가 아니면 중간 정산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중간 정산 받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. 안 되는 거군요.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. 네네. 또 앞서 소개했던 그 행복한 남매 엄마님의 경우에 맞벌이를 하시다가 이제 외벌이를 하면서 빚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학원비도 아까 경우처럼 뭐 줄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빚을 줄여야 되는지 좀 구체적이고 좀 계획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이 사실은 방법으로. 부채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라는 게 사실은 가계부를 뒤져보면 항목별로 체크할 수 있어요. 이를테면 옷이라든지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이런 건 선택의 문제거든요. 그건 뭐 뒤로 좀 미뤄도 될 문제들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. 대출을 갚을 때에도 좀 이자가 높은 거, 또 단기 대출 이런 것 중심으로 먼저 갚아야 되고 전체 빚을 봐서 이게 통제 가능한 빚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. 통제 불가능한 빚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. 이건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통제가 가능한 빚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이자, 단기 대출 이런 것부터 빨리 상환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현명합니다. 저는 그 3단계로 빚을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.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빚을 졌다. 그럼 내 빚이 어디에 얼마를 졌는지 부채 리스트를 좀 펼쳐보라는 거죠. 대부분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이 너무 많으니까 보기도 싫어. 맞아요. 아우, 보기도 싫어요. 진짜 치가 떨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첫 번째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어느 금융기관에 대출 기간을 몇 년으로 얼마의 대출이자로 매달 얼마씩 갚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건이 뭔지 이걸 좀 정확히 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것을 빚을 갚아버릴 것인지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인지 이걸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
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이제 무조건 대출 받았으니까 나 이제 신용 망가졌으니까 네. 빚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악성 부채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럼 이거를 그 악성에서 양성으로 전환시키면 내 신용도가 개선되거든요. 네. 이런 좀 시도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감당 안 될 경우는 그 전문가한테 의논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전문가한테 의논하는 게 그 빚의 해결 방법입니다.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채 리스트를 작성해봐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그 신용 관리를 위해서 신용 개선을 위해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관리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 대출 건수를 줄이는 겁니다. 제가 은행에 그 한 10건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근데 저축은행에 한 건 가지고 있으면 누가 더 신용이 높을까요? 은행에 예. 그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높을 예. 것 같죠. 근데 아닌가요? 은행에서 10건 나오지도 않고요. 은행하고 뭐 여러 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용도 훨씬 낮아요. 그러니까 대출 건수가 작은 사람이 신용도가 높게 돼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보증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죠. 보증보험 증권을 끊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보증서 대출을 받은 거는 그런 신용대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담보대출로 바꾸는 게 좋아요. 담보대출에는 뭐 적금담보대도 있으니까 네. 이런 거 활용할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제2금융권에 있는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바꾸면 분명히 이제 신용도 개선 방법이 건수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점점 담보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바꾸면 네. 분명히 신용이 올라갑니다. 신용도가 올라가면은? 제가 한 사람을 상담했는데 그 공무원인데요. 네. 부모님 때문에 빚을 지기 시작해서 뭐 대부업체, 저축은행, 캐피탈, 은행 그 8건의 대출권을 가지고 있어서 딱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자만 하고 원금 이자만 해서 막 나가는 거 보니까 한 그 월급 한 50만 원 받는데 네. 그 중에서 거의 200만 원이 글로 나가는 월급, 거예요. 이제 감당이 이자로요? 안 되는 거예요. 네. 할 수 없겠네. 이런 사람들 대출 건수를 줄이면 되는데 대출 건수를 줄였더니 신용도가 2개월, 3개월 단위로 팍팍 올라가서 나중에는 은행 한 곳에서 대출 받는 걸로 끝냈거든요. 네네. 그럼 대출 이율도 달라지는 거죠? 당연히?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 대출 건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? 먼저 보시면 그 최초 상담 시점에 이분이 은행과 저축은행, 대부업체, 캐피탈 이런데 여러 곳에서. 8건에 2,700만 원을 부모님 때문에 졌죠. 네. 이분이 이제 최초 할 수 있는 것들은 월 내는 게 한 160만 원씩 냈으니까 네. 뭐 300만 원에서 절반 이상이 대출 원리금 나가잖아요.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신용등급이 이미 8등급까지 떨어지는 겁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제도를 좀 이용하고 단계를 몇 단계 거치면 신용도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. 제도로 하면 우리가 세망 홀시 대출이니 받고드림론이니 뭐 미소금융이니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. 이런 걸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. 이분에게 그 받고드림론으로 상당 부분을 바꾸고요. 그다음 캐피탈론으로 나머지를 넣어놨어요. 그러니까 양쪽으로 배분해서 2건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. 줄였더니 월 부담액이 63만 원 줄였어요. 확 줄었네요. 근데 악성부채 같은 대부업체 것들은 전부 다 캐피탈론하고 받고드림론은 대부업체가 대체로 요즘은 34%인데 옛날에 40%까지 대출했거든요. 38%가 평균이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 대출이자를 내던 사람이 받고드림론으로 바꾸면 10%대로 줄어들어요. 네네. 그러니까 그걸로 바꾸면 확 줄어들겠죠.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왜 처음부터 이분은 그렇게 조그만 줄여가지고 건수를 갖다 만들지 않고 몰라서 그랬었던 건가요? 아니면 뭐 조건이 안 되셔서 그랬던 건가요? 대부분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줄도 모르고요. 모르셨어요. 대부분 그냥 대출 급한 대로 대출 받아서 막 가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되는 대로 막 그렇죠. 받고 다니시느라고. 그랬다가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개선돼요. 6등급이 껑충 뛰었죠.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캐피탈로 한 건으로 줄여버렸어요. 네. 금액은 별로 줄어지지 않고 네. 월 부담액만 43만 원 줄었어요. 줄었는데 이분의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올라갔어요. 오, 한 단계 더 5등급으로 올라갔어요. 이제 정상적으로 간 상태에서 네. 이 상태에서 그 5개월만 기다리면 신용등급이 3등급 정도까지 개선되거든요. 그러니까 4등급 이상이 개선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요. 은행에서 대출을 했더니 한 건에 2,700만 원 월 부담액은 43만 원 똑같아요. 네. 근데 신용등급이 3, 4등급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이분은 향후에 이걸 갚고 나면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뭐
결혼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집을 사는데도 대출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요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. 그러네요.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야 돼요. 그러니까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빚을 지면 혼자 네. 끙끙하지 말고 네.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벌려놓은 거 막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건수를 줄이고 몰아가지고 신용도 올리면서 합리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이 있었었군요. 주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네. 그러네요. 알려야 되고. 와. 예. 그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요. 전문가를 좀 만나서 진단을 좀 받으셔야 돼요. 네. 근데 진단을 받기가 꺼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. 아무래도 그렇겠죠. 누구한테 가서 얘기한다는 게 정말 자존심도 죽기보다 상하고. 싫다 뭐 이런 네, 경우가 네.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럴 경우는 내가 가진 빚이 얼마나 위험한 빚인지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스스로. 가진 빚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이제 대부업체 빚이거든요. 네. 근데 비슷하게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은 것도 비슷해요. 근데 저축은행보다 대부업체가 좀 더 나쁘다는 거죠. 왜냐하면 대부업체는 그 등록, 신고만 하면 등록이 돼요. 네. 대부업 등록이. 근데 저축은행은 신고가 아니라 금감원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.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저축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고객한테 유리하긴 하지만 네. 대출금리는 동일해요. 아, 그렇게 보통 38%, 34% 똑같아요. 아, 저축은행이요? 그러니까 이 악성부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와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캐피탈이 보통 한 20%대, 그 다음에 카드 론, 카드 현금 서비스 이런 게 이제 한 10%대, 13, 네. 12%뭐 이런 정도. 그 다음 신용대출로 내려가면 뚝 떨어지죠. 보통 4%대, 그 다음 담보대출 3%대. 이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 중에서 네. 그 30% 이상. 네.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면 25% 이상이면 이거는 악성부채거든요. 이게 절반 이상이다. 그럼 이건 정말 위험한 상태니까 이거는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네. 우리 집이 망할 수도 있어요.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빚 청산을 도와주는 그런 전문적인 도움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까요? 저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. 그렇죠. 네. 내가 과중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의 빚은 그 한꺼번에 조정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제일 좋겠잖아요. 네. 근데 한꺼번에 조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.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. 신용회복위원회 찾아가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프리워크아웃. 네. 그러니까 대출받은 지 그 대출받아서 연체한 지 30일에서 네. 90일까지. 그러니까 요 3개월 미만일 경우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. 90일 이상이 되면 그 개인 워크아웃. 네. 근데 신용불량자 등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체이자는 면제해 주는데 10년 동안 내가 가진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프리워크아웃입니다. 네. 이 프리워크아웃은 최초로 약정한 대출이자가 뭐 20%였다. 네. 그럼 10%로 가면 떨어뜨려져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30일에서 90일 사이 연체를 하면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90일 이상, 뭐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네네. 게 있다고요. 예,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. 사실 3개월 동안 연체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그 연체를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. 네네. 전화 정말 힘듭니다. 그렇죠. 직장으로 전화 오지요. 네네. 뭐 핸드폰 전화 오죠. 전화 피하면 집 앞에 와서 기다리죠. 직장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러죠. 원래 그런 걸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심업체는 계속 전화하니까 그거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라고 그래요. 와. 이런 정도가 되는 것 때문에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네네. 가장 첫 번째 예. 그 한 달 연체하면 괴로워요. 네. 그런데 일주일 정도 연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일주일 정도, 한 달에 일주일씩. 그러면 한 달에 6일씩이니까 10달만 하면 60일이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60일이니까 90일 연체는 그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보통 일주일씩만 연체하면 네. 1년이면 충분히 90일 이상이 돼요. 90일 이상이 되기 1년에 때문에 그만큼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가 됩니다. 이제 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네. 연체이자는 물론이고 이자가 전면 면제가 돼요. 면제가 되고 원금만 최장 1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면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는 단점이 있어요. 근데 신용불량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. 빚을 갚아야 제대로 만드는 되니까. 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걸 네. 좀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럼 이런 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신청해야 되고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?
제가 신용회복위원회 말씀드렸는데요.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네. 신용회복위원회가 각 지역에 각 지부가 있습니다. 지부에 가면 상담소가 있고 상담소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또 하나 전화 상담도 됩니다. 전화번호 1600에 5500번으로 전화하셔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신청하려면 자격 요건이 있어요.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돼요. 소득이 있어야만 소득이 뭐 단돈 100만 원, 네. 50만 원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부채를 갚을 의지가 있어야 돼요. 빚을 갚을 의지가 없으면 안 받아들여집니다. 그러니까